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연홍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이 굽이쳐 흐르는 곳. 인적 드문 외딴 곳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바람이 쓰라니 부는 날이면 문풍지가 슬프게 울어대는 그 집 마당에는 언제나 알싸한 풀냄새와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홍은 솥에 물을 끓이고 산에서 직접 캐온 쪽풀과 잎꽃을 정성스레 삶아 천을 물들이는 염색이를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늘 푸르거나 붉게 물들어 있어 마치 가을 단풍이나 여름 숲을 손끝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만들어내는 고운 빛깔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마을 어귀를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홍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인데다가 시집간 첫날 밤에 신랑을 잃은 기구한 팔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며 재수 없는 흉물 취급을 했고 그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나가는 날이면 연홍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여야만 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시장통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멸시는 뼈에 사무치도록 선명했습니다. 그녀가 팔려고 내놓은 고운 명주천은 그 색이 아무리 영롱하고 아름다워도 사람들은 부정탄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세상은 오직 낡은 초가집의 고요함과 마당에 널린 천조각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을의 유지인 배진사는 그녀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뒤편에 자리한 비옥한 쪽빛밭이 탐났던 배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툭하면 행패를 부렸습니다. 거만한 표정의 하인은 마당에 곱게 널린 천을 흙발로 짓밟으며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당장 이 집을 비우고 떠나지 않으면 아주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연홍은 입을 열어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대신 색으로 세상과 대화했습니다. 깊은 하늘의 쪽빛을 천에 담고 저녁 노을의 붉은 빛을 비단에 새길 때면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웠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는 다른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몰려온 검은 먹구름이 산봉우리를 집어삼킬 듯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공기 중에는 묵직한 흙냄새와 함께 비릿한 물냄새가 섞여 있어 곧 큰 비가 쏟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새들은 둥지를 찾아 바삐 날아가고 사위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홍은 서둘러 마당에 널어둔 천들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마당에 빈 항아리들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며 마른 땅을 적시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산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위태로운 운명을 경고하는 하늘의 목소리 같았고 다가오는 밤이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은 연홍의 낡은 초가집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고 허술한 지붕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연홍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애써 켜둔 호롱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으로 바람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가장 애타게 한 것은 마당 한구석에 놓인 염색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몇 달을 공들여 우려낸 귀한 쪽물과 홍화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홍은 거적대기를 들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비가 온몸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항아리를 감싸 안으며 필사적으로 덮개를 씌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진 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문 밖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갓은 이미 날아가 버리고 도포는 흠뻑 젖어 축 늘어진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연홍은 순간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과부의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는 것은 법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차마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그녀의 착한 심성이 망설임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인문을 열고 손짓으로 그를 처마 밑 마루로 이끌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좁은 마루에는 들이치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 그녀가 염색한 천들이 겹겹이 쳐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으나 지친 기색이 역력하여 그저 고개를 깊이 숙여 예를 표할 뿐이었습니다. 연홍은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윽하고 따뜻했습니다. 선비는 그녀가 건넨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온기가 몸에 퍼지자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머무는 곳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람막이로 쳐둔 천 조각들에 머물렀습니다. 호롱불의 희미한 빛을 받은 그 천들은 단순히 비바람을 막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깊고 푸른 쪽빛은 밤바다를 품은 듯했고 은은한 붉은 빛은 수줍은 복숭아꽃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천이 아니라 자연의 숨결이 그대로 스며든 예술품이었습니다. 선비 김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수많은 비단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깊고 영롱한 색채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는 파랗고 붉은 물이 깊이 배어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정호는 눈앞의 여인이 단순한 시골 안악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말 못하는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쏟아부은 열정과 인내가 그 천조각마다 절절히 서려 있음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젖은 옷매를 가다듬고 정좌하며 그녀에게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밖에서 맹렬히 울부짖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좁은 마루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고독을 알아보는 두 영혼 사이에는 따뜻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 밤 폭풍우는 두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으나 동시에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마당은 질퍽한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었고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지만 하늘만은 티 없이 맑고 푸르게 개어 있었습니다. 연홍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낸 염색 항아리들은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배진사가 십수명의 건장한 하인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배진사는 지난밤의 폭풍으로 자신의 기와집 담장이 무너진 것을 핑계 삼아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홍의 집 마루에 앉아있는 낯선 사내 정호를 보자마자 쾌재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저 요망한 것이 기어이 사단을 냈구나. 과부 주제의 외간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이다니 마을에 부정이 타서 어젯밤 그 난리가 난 것이다. 배진사의 고함에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진사는 이때다 싶어 하인들에게 당장 저 연놈들을 멍석말이하고 이 재수없는 초가집을 때려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연홍은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가슴 치는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루에 앉아있던 정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비록 남루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하인들을 향해 멈추라는 짧고 낮은 호통을 치자 그 위압감에 눌려 하인들은 주춤하며 멈춰 섰습니다. 배진사는 콧방귀를 끼며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가 감히 누구 앞을 막아서느냐며 비웃었습니다. 정호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연홍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어젯밤 비바람을 막기 위해 겹겹이 덮어두었던 천뭉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연홍이 가장 아끼던 비단이었으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배진사와 마을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가 그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단 위로 쏟아지는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염색 천이 아니었습니다. 쪽빛 바탕 위에는 오색 찬란한 실과 염료로 그려진 수백 마리의 새들이 날아오르는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고귀한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햇빛의 각도에 따라 새들의 깃털색이 영롱하게 변하며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숲속에서 참새와 까치들이 날아와 펼쳐진 비단 주위를 빙빙 돌며 지저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단에 그려진 꽃과 새가 너무나 생생하여 실제 새들조차 착각하고 날아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부정탄 여인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천상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정호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배진사를 향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다. 하늘이 내린 이 귀한 재능을 보살피지는 못할 망정 탐욕에 눈이 멀어 짓밟으려 하다니 내 죄가 크도다. 그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배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하고 소리치며 하인들에게 덮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호는 품속에서 둥근 폐 하나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폐에는 5마리의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숲이 떠나가라 외치는 역졸들의 함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곳곳에 숨어있던 역졸들이 쏟아져 나와 배진사와 그의 하인들을 포위했습니다. 배진사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을 돌며 민심을 살피던 남루한 선비가 바로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김정호였던 것입니다. 정호는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배진사를 내려다보며 꾸짖었습니다. 네가 탐낸 것은 이 여인의 땅이었느냐? 아니면 네 추악한 욕심을 채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냐? 연홍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비를 피해 들어왔던 초라한 선비가 지금 관복보다 더 빛나는 위엄을 뿜어내며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연홍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매서움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비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 비단은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보물입니다. 부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이 아름다움이 바로 부인의 목소리이자 진심입니다. 이제 세상 모두가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녀라 손가락질하던 여인은 사실 하늘이 내린 예인이었고 그들이 무시하던 선비는 나라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마당에 내려앉았던 새들이 다시금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연홍의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붉게 타오르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 모질던 비바람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지리산 자락에는 풍요로운 황금빛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홍의 초가집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에는 주홍빛 감들이 탐스럽게 열려 파란 가을 하늘과 눈부신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탐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연홍을 핍박했던 배진사는 그날로 관아로 압송되었습니다. 그의 창고에 쌓여 있던 곡식들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졌고 위세등등하던 그의 기와집은 주인을 잃고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권선징악의 엄중함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지난 날을 깊이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연홍을 피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집 살인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안악들은 앞다투어 무명천과 비단을 들고 와서 굽신거리며 염색을 부탁했습니다. 연홍이 물들인 천으로 옷을 해입으면 집안에 복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이 물러간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연홍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내치지 않고 예전과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홍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쪽물을 들이거나 홍화꽃을 따다가도 문득문득 먼 산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 잠시 머물다간 그 선비의 따뜻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난 후 계절이 바뀌었지만 그에 대한 그리움은 바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말린 천을 걷고 있던 연홍의 귀에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연홍의 시야에 흙먼지가 묻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암행어사의 위압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관복 대신 소박한 베옷을 입고 등에는 작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맨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선비였습니다. 정호는 벼슬길의 덧없음과 한양의 탁한 공기를 뒤로하고 자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홍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연홍의 눈에서는 참았던 그리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화려한 혼례식은 없었지만 맑은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맹세한 그들의 약속은 그 어떤 혼례보다도 경건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낡은 초가집을 수리해 주었고 연홍의 집 옆에는 작은 서당 하나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서당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마당에서는 연홍이 솥에 불을 지피며 천을 삶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정호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틈틈이 연홍의 일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장대 높이 천을 널어주는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양반의 권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아끼는 평범한 지아비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연홍의 집 마당에는 따스한 봄햇살 아래 오색 찬란한 천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상 위에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볼은 연홍이 물들인 복숭아 빛깔을 닮아 있었고 인매는 정호의 강직함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연홍은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색채가 세상 그 어떤 달변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 곁에는 그녀의 침묵조차 사랑으로 이해해주는 든든한 남편과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질녘 서당 일을 마친 정호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연홍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붉게 물드는 서쪽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들이 널어놓은 천들이
하나의 색으로 어우러져 경계를 알 수 없는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보시오, 부인. 저 노을도 부인의 손끝에서 나온 색을 담지 않았소. 정호의 말에 연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시련의 비바람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맞이한 더없이 평온하고 달콤한 인생의 과실이었습니다.